예, 우리 부원장님이 열정적으로 또 얘기를 하셔가지고, 예, 다음 바톤을 받으려고 하니까 또 부담이 되네요. 저는 이제 우선은, 예, 커넬학원에서 수학을 가르치고요. 또 이제, 현재 이제 또 이투스 기숙학원에서 또 재수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박재현입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한 거는 이제 모의고사죠. 근데 모의고사 이제 다들 혹시 고3 한번 손 들어 보시면, 예, 대부분 다 고3이시고, 시험을 보고 나서 이제 좀 이제 말씀을 드릴 게 뭐냐면은 정말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요. 이번 육모는 제가 봤을 때 거의 난이도는 100% 실패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변별력이 없이 그러니까 수학을 너무 변별력 없이 내버리다 보니까, 예, 함부로 뭐냐면은 이거 가지고 뭔가를 판단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육모가 그러니까 어느 정도 변별력이 있어야지, 아, 내가 이렇게 어떻게 플랜을 짜고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예를 들어서 그 전에, 예, 1, 2, 3등급 애들에 들어왔을 때, 근데 그게 이제 출제에 대한 어떤 의도일 수도 있는데, 이 한 15%에서 20% 애들이 막 뒤죽박죽으로 섞일 수밖에 없는 시험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정말 수학을 잘하고 1등급을 맞는 애가 이거는 잘못하면은 3등급으로 밀릴 수도 있고, 3등급에서 뭐 조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 지금 이 점수가 내 점수가 맞는 거야, 막 그런 느낌을 받는 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물어보면 이 점수가 내 점수인지 아닌지 물음표를 갖고 있는 애들이 꽤 많습니다. 이게 내 거야? 진짜 이게 내 점수야? 이게 내 등급이야? 이런 생각을 하는 애들이 등급에서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안해하는 거죠. 실제로. 그리고 멘붕이 생긴 게 뭐냐면 너무 쉬웠지만 내 점수는 다른 애들 비해서 너무 떨어진 거예요, 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시험이 쉬우면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이건 근데 이 육모는 제가 봤을 때는 도를 넘어섰어요.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냐하면은 정말 공통이라는 이 공통 부분에서 틀릴 만한 문제는 정말 제가 봤을 때는 딱 하나뿐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22번 하나뿐이 없었고. 그래서 난이도가 워낙 지금 실패를 해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또 하나 염두를 해두셔야 될 게 뭐냐면은 항상 6월하고 9월을 보는 목적이 뭐냐면은 이 시험에 뭐 1, 2등급을 맞고 막 그게 아니라 애들을 파악을 해서 수능의 난이도를 설정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뭐냐면은 수학은 6월하고 9월에 딱 중간 지점에 찍혀요. 그리고 어디에 가깝냐, 즉 어려운 쪽에 가깝냐, 쉬운 쪽에 가깝냐, 이렇게 내는 게 거의 수능의 정석이거든요. 그래서 출제자들도 보면은 보통 9월을 어렵게 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9월은 수능하고 맞닥뜨렸기 때문에 6월을 조금 더 어렵게 내서, 작년도 그랬어요. 작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6월이 굉장히 어렵고 9월이 정말 이 난이도였습니다. 6월의 난이도였어요. 되게 쉬웠어요. 그래서 그런데 수능에 들어가니까 이게 중간 지점에서 6월에 가깝게 낸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난이도 있게. 근데 6월이 지금 쉬웠단 말이죠. 그러면 당연히 얘네는 9월을 분명히 쉽게 내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내면은 즉 변별력을 가질 수 있는 시험을 출제를 해야 되는데 그게 대한 어떤 기준점이 없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또 뭐냐면은 구모라는 거예요. 구모. 수능하고 2, 3개월 후에 보는 어떠한 수능이. 그러니까 무지막지하게 또 어렵게 내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 완전히 그래서 제가 분석을 해보면 뭐냐면 육모가 쉬웠던 그해 수능은 정말 난이도가 천차만별입니다. 막 물수능일 때도 있었고요. 불수능일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난이도를 갈피를 못 잡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감하게 9월도 좀 어렵게 내서 그 중간 난이도를 찍어주면 되는데 9월이라는 어떠한 특수성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난이도를 올려도 그렇게 막 무지막지하게 올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믿으시면 안 돼요. 뭘 믿으시면 안 되냐면 지금 뭐 육모가 작년에 뭐 하고 비슷했다 뭐 그런 얘기들 하는데 제가 좀 과격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거 다 개소리입니다. 지네 그거 하는 거예요. 그 뭐라 그러죠?
그냥 변명을 대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시험입니다, 실제로. 전국 40만 애들을 가지고 이렇게 시험을 보게 되면 지금 점수가 떴잖아요, 지금. 그쵸?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즉 어차피 여기에서 대부분 이제 선택 과목을 미적이나 화통 둘 중에 하나를 둘 텐데 미적을 선택하는 애들의 평균점이 공통에서 몇 점이냐면 60에서 65점 정도가 나와요. 근데 화통을 선택하는 애들의 공통이 35에서 40점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막 1등급에서 막 10점 차이 나고 그러는 거예요. 밑에서부터 지금 무너지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자, 여기에서 이제 내려오는구나. 함부로 예측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로요. 지금 이 시험 하나를 가지고 무언가를 판단을 하고 할 시험이 아닙니다. 이거는 정말 아무 짓도 하시면 안 돼요, 그냥. 뭐냐면은 조금 기다리셨다가 구모까지 보고 판단을 해야 돼요. 예전에는 육모 보고 나서 야, 너 이 정도니까 좀 이렇게 가야 되겠다, 이렇게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딱 변별력이 생기니까. 근데 이거는 너무 변별력이 없다 보니까 뭔가를 예측하기에는 너무 데이터가, 제가 봤을 때 데이터가 너무 부족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막 뒤죽박죽으로 섞여 있는 게 아닐까. 심지어 제가 최중반 애들에서 제가 본 애들 중에서 40, 50점대가 막 7, 80점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시험이거든요. 6개월이 아니라 한 4, 5개월 만에 4, 5개월 만에 4, 5등급이 1, 2등급을 맞을 수 있는 시험은 아닙니다. 사실 수능은. 올라야 한두 단계지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오르진 않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걔네한테도 어느 정도 쉬웠다는 얘기는 극상위층 애들한테는 정말 이거는 시험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느낌이. 심지어 애들한테 물어봤을 때 공통을 20분, 30분 안에 푼 애도 있어요. 100분 중에. 그럼 얼마나 쉬웠다는 겁니까? 예. 근데 그걸 뭐 막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 작년하고 비슷하게 냈으니까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저는 실선에 있잖아요. 애들하고 같이 맞닥뜨리고 애들하고 호흡을 하잖아요. 그리고 애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정말 적나라하게 다 나옵니다. 그 시험에 대한 어떤 난이도가. 그냥 문제만 보고 분석을 하고 그런 게 아니라 가리키면서.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함부로 예측하지 말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은 점수가 6월이 나왔든 안 나왔든 아무 생각하지 마시면 돼요. 점수 나왔다고 해가지고 와 이거 됐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안 나왔다고 비관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험은 내가 봤을 때 운도 따랐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지금부터가 정말 시작이다라고 생각하고 육모에 대한 부분을 너무 신경을 안 썼으면 좋겠어요. 난이도 있는 시험이고 변별력이 있는 시험이라면 야 이런 이렇게 분석을 해가지고 너는 이런 부분을 해가지고 뭐죠 최저 맞춰서 논술을 하든가 아니면 넌 전시에 올인을 하든가 막 이런 얘기를 할 텐데 예 저도 제가 봤을 때 뭐 이렇게 퍼센테이지나 뭐 이런 거 봤을 때는 확실히 뭔가 모르게 저도 자신감이 없다. 그거는 전문가가 자신감이 없다라는 건 이 데이터는 또 좀 과격하게 얘기하면 쓰레기다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데이터를 보고 정확하게 찝어내야 되는데 그런 데이터가 아니다라는 거죠. 시험 자체가. 제가 좀 4차원적인 얘기를 해드릴까요? 제가 저번 주에 수요일 날 시험을 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도 수요일 날 이제 해설 강의가 있어요. 시험 보는 날. 근데 시험 보는 날은 해답지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저도 시험 문제를 풀었어요, 같이. 제가요, 공통을 15분 만에 풀었어요. 그리고 화통은 7분 만에 풀었어요. 이게 말이 되는 시험입니까, 이게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너무 쉬워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예측을 한 게 이거 진짜 큰일 났구나. 근데 제 예측을 약간 벗어난 게 절대 점수라고 하나요? 이 등급은 바뀌지 않던데요. 예, 점수는. 그 얘기는 뭐냐면 확실히 수학을 조금 포기한 학생들이 꽤 많이 밑에 깔려 있는가 보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저는
정말 학부모님들한테 과감하게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육모 가지고 뭔가를 예측하려고 하지 마시라. 그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얘기예요. 요예요. 그러니까 쓰레기 같은 시험을 봤기 때문에 그 자료를 가지고 함부로, 왜냐하면 지금 아직도 지금 개월수로 보면은 그래도 한 6, 7개월 정도 남지 않았습니까? 예, 뭐 한 5, 6개월 정도 남았는데 그 상황에서 분명히 뒤집힐 거예요. 그리고 9월은 분명히 육모보다는 확실히 어려울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공통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평이하가.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뭐냐면, 공통이나 미적에서 연계, EBS에서 연계가 된 게요, 지금 50%예요. 원래 70%를 공약을 했는데 50% 정도 나왔어요, 지금. 제가 번호대까지 얘기해 드리니까 저희가 다 분석해서 들어온 거거든요. 번호대가 몇 번이냐면 6, 7, 8, 9, 11, 13, 14, 16, 17, 18, 19 있잖아요. 이거 다 수능 특강에 나와 있는 어떠한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주목을 해야 될 게 뭐냐면은요, 4점짜리가 지금 4개가 연계가 돼 버렸어요. 보통 연계하면은 2, 3점짜리를 가장 많이 하거든요, 수학은요. 근데 4점짜리, 그러니까 EBS를 조금 풀고 들어온 애들은 어디서 본 듯한 문제들이 4점짜리에서 막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너무나도 빠르게 쓰고 시간도 너무 많이 남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냐면은 킬러형에 이제 눈을 돌리면서 맞추느냐 못 맞추느냐 대부분. 그래서 사실 제가 있는 학원에서 여기뿐만이 아니라 전 재정반도 있으니까 애들을 분석을 해서 보면은 보통 84점대에 제일 많이 틀린 문제들이 다 거의 비슷해요. 15번, 22번. 미적을 선택한 애들은 28번하고 30번. 예. 그게 1등급에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어떠한 틀린 문제들이에요. 화통은 대부분 애들이 1등급 맞은 애들이 대부분 다 맞았습니다. 그냥. 하나도 안 틀렸어요. 그렇지 않으면 1등급이 안 나오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아시겠지만 1등급 컷이 화통은 얼마입니까? 92점이에요. 그래서 선택 과목은 정말, 여기 혹시 기하 선택하신 분 계시나요? 기하는 수능 EBS 연계가 4점짜리 28번도 됐습니다. 28번. 29번. 네. 사실 연계를 4점짜리 주긴 쉽지 않아요. 네. 그만큼 제가 봤을 때 EBS 교재가 사실은 조금은 어느 정도 이제 공약을 한 거기 때문에 모든 과목이, 특히 수학도 그렇지만 다른 과목도 정말 EBS를 안 풀고 들어가기에는 좀 부담이 되는 교재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조금 EBS 교재를 많이 정말 습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선택 과목은요, 화통과 기백은 정말 제가 봤을 땐 쉬워도 너무 쉬웠습니다. 근데 미적은 그나마 3문제 중에 2문제가 그래도 조금 약간은 난이도 있게 출제를 하다 보니까 28번이나 30번은 어느 정도 애들이 변별력을 갖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1등급 컷이 10점 차이가 나죠. 84, 92, 거의 8점, 10점 차이가 나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선택 과목은 분명히 화통이나 기하는 9월에서 분명히 어려워질 겁니다. 하여간. 그래서 공통은, 그리고 과거로 회귀가 뭐냐면은요, 신유형을 보통, 6월의 그 수학의 특징이 뭐냐면은, 신유형을 내야 돼요. 왜냐하면은, 그래야지 변별력을 갖고 애들이 이제 생각을 하고 풀 거 아니에요. 그치요? 그래서 6월에는 정말 새로운 어떤 스타일의 문제를 많이 출제를 합니다. 근데 올해는요, 제가 확신을 하는데, 신유형이 아니라 과거로의 회귀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제일 눈에 띄는 문제 중에 하나가 20번일 거예요. 20번이 뭐냐면은요, 이게 7년 전인가 10년 전에 굉장히 유행하던 어떠한 박스형 빈칸이거든요. 근데 그 변천사가 있습니다. 그게
맨 처음에는 막 수학적 귀납법 수열에서 나오다가 갑자기 이산수학, 확률과 통계, 그러니까 좀 전문적인 용어를 써서 확률과 통계로 빈칸 추론을 하다가 바로 수티에 나오는 미적분을 빈칸 추론을 한 문제. 그게 바로 10년이나 7년이나 10년 전에 굉장히 많이 유행하던 문제거든요. 그걸 과거에서 뽑아가지고 20번에 지금 넣어버린 거예요. 저도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풀면서. 이게 지금 맞는 시험인가?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과거의 문제의 굉장히 뭐냐면은 싱크율이 뭐죠? 높은 거예요. 막 과거로 돌아가는 느낌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냐면 좀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뭐 저는 하여튼 정치적으로 중립입니다. 이게 같이 맞물려 있어서 그랬는지 신경을 많이 안 쓴 건지 저는 그것도 의심스러워요. 지금 막 그것 때문에 신경을 못 쓰고 있었던 건지 아니면은 진짜 의도가 이거였는지 저는 지금도 헷갈리거든요. 근데 제 느낌은 신경을 안 쓴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중요한 시험을 이렇게 냈다라는 건. 과거 문제를 그대로 찝어가지고 똑같이 냈다라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신경을 안 쓰고 과거에서 한번 찾아볼까? 라는 느낌으로 문제를 낸 것 같아요. 시간이 없다 보니까. 문제를 만들고 하는 것보다는. 그런 느낌이 강해요. 그리고 22번이 뭐냐면 22번도 과거로의 핵입니다. 애들이 제일 많이 틀렸던 주관식의 문제일 거. 오답률이 가장 높았던 문제일 겁니다. 22번도요. 과거에 굉장히 많이 나왔던 바로 뭐냐면은 자취의 방정식입니다. 네, 그것도 제가 봤을 때는 그 전에 유행하던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시험지를 풀면서 뭐냐면 10년 전으로 돌아간 그런 느낌. 네.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거는 분명히, 아까도 말한 것처럼 제가 왜 육모를 이렇게 비관적으로 얘기를 하냐면은요, 이 중요한 시험을 이렇게 내는 거는 절대 아니거든요. 네. 이거는 제가 봐도 아닌 것 같아요. 하여간. 그래서 문제들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여간 좀 제가 봤을 때 신경을 많이 안 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9월은 정말 신경 써서 많이 낼 것 같다라는 느낌은 들어요. 신경을 쓴다라는 건 당연히 난이도가 올라갈 겁니다. 준비하지 않으시면 정말 힘들 겁니다. 준비만 되면은 그래도 시험이 어느 정도는 좀 최근 수능은 그래도 수학은 준비가 되면 어느 정도는 될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한 것처럼 뭐냐면 연계율이 50%입니다. 그래서 수능 연계 교재에 대한 부분을 최대한 활용을 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말하는 거는 뭐냐면 수능 연계를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수능 연계, 즉 연계가 되는 교재가 아시겠지만 수능 특강하고 수능 완성이에요. 두 교재인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EBS 파이널이나 뭐 EBS에서 나오는 교재 중에서 약간씩 변형을 해서 내는 문제들도 있어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수능 특강이나 완성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EBS 교재를 한 번 정도 훑어보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애들한테 수특이나 수완이나 이런 거를 너 풀어 라고 하면 잘 안 풉니다. 누군가가 끌어주지 않는 이상은 풀질 않아요. 애들 성향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실제적으로 애들에 대한 어떠한 자기 주도보다는 끌고 가는 분들의 어떠한 즉 뭐냐면은 그 수업 안에 녹아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학원 좀 얘기를 하면은 여기에서는 지금 수능 기본반하고 그 실전반하고 심화반이 있어요. 그게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EBS 교재입니다. 그래서 EBS 교재나 이것을 기본반에서는 일일이 풀어주면서 정리해드리고요. 그러니까 기본이니까. 그리고 실전하고 심화에서는 숙제를 내주고 거기에서 선별을 해서 풀어주는 어떠한 느낌으로 가요. 그것만 수업을 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것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번호도 불러드렸잖아요. 실제로 다 분석을 해가지고 얘기를 해드린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50%만 맞아도 지금 뭐냐면 점수 때는 50점이 넘어갑니다. 50점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부분을 어느 정도 빨리 하면 시간이 확보가 되면서 뭔가를 풀 수 있는 여력이 생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아까 함부로 예측하지 말라고 그러죠. 공통 너무 쉬웠죠. 쉬웠으니까 공부량을 줄여야지. 그런 생각하지 마시면 안 됩니다. 절대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시간을 올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시간을 올려야 됩니다. 네. 제가 봤을 때 공통에다가 시간을 좀 많이 투자를 해 주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말한 것처럼 선택 과목은 분명히 어렵게 낼 겁니다. 확신할 수 있는 건 화통과 기백은 무조건 어려울 거고요. 미적은 이 정도 난이도일까라는 물음표.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이 정도 난이도면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미적에 대한 선택 과목에 대한 문제는. 왜냐하면 미적이 제가 봤을 때 이번 시험에서 가장 적절하게 된 게 미적입니다. 네, 난이도가. 왜냐하면 미적이 3점짜리도 생각보다 쉽진 않았거든요. 계산력이 조금 들어가야 될 문제들도 있었거든요. 그렇게 돼야 되는데 나머지들은 다 눈으로 풀었습니다. 그냥. 예,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6월 가지고 함부로 예측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구모 보고 이제 어느 정도 결정을 하셔야 될 부분들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공통학습은 뭐냐면은 다시 한번 이제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쉬운 거부터 확실하게 가시면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정말 또 극단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수학을 시험을 대부분 애들이 다 수학을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죠? 수학을 잘하는 애들이야 뭘 하지 마라, 뭐 해라, 뭐 이런 얘기 안 해도 지가 알아서 하는데 반해서 수학 때문에 자꾸만 이제 다른 과목, 예를 들어서 다른 과목은 괜찮은데 수학 때문에 계속 발목이 잡히는 애들이 있어요. 대부분 이렇게 보면. 그러면 애들은 보통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 포기하고 뭐 국어, 영어, 탐구 잘 올려가지고 가지 뭐. 그렇죠? 근데요. 수학을 잘하는 애들도 그런 게 있어요. 수학을 잘하는데 수학이 막 1등급인데 국어가 막 5등급인 애들 있고 막 그래요. 실제로. 그러니까 빵꾸가 나는 과목이죠. 예를 들어서 국어, 영어, 그러니까 국어, 수학은 괜찮은데 영어 때문에 자꾸만 발목 잡힌 애들도 있고. 제가 말하는 건 전 수학이니까 이제 수학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제가 확신을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어머니들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뭐냐면은 수학이 4, 5등급으로 밀리는 순간 인서울은 불가능하다고 보셔야 돼요. 모든 게 1이 떠도요. 수학이 5등급이 뜨는 순간 그냥 서울에 있는 대학은 물 건너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뭐냐면 머리끄댕이를 부여잡고요. 적어도 3등급까지는 무조건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뭔가 서울로 갈 수 있는 어떠한 토대?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제가 이거를 구분을 하는 건 아니지만 이왕에 공부를 할 거면은 또 우리는 좀 상경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당연히 이게 모인 이유 아니시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나는 뭐 저기 지방에 있는 국립대도 괜찮아. 뭐 이런 시는 학부모님들도 계시지만 실제로 우리나라는 또 사실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교육열이 세다 보니까 이왕에 할 거면은 뭐냐면은 조금 더 높은 대학, 조금 더 좋은 대학을 가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막 4, 5등급 나왔다고 낙담해 하지 마시고요. 다시 베이스부터 닦아가지고 뭐냐면 수원수트라도 제대로 해놓으면은 정말 3등급까지는 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확신을 할 수 있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어떤 애들한테도 3등급까지 가면은, 소원이에요. 근데, 솔직히 말할까요? 그 소원을 제가 있는 학원에서 애들이 대부분을 성취를 했습니다. 쉬웠으니까. 그리고 계속 하는 얘기가 이게 제 점수가 맞을까요, 선생님? 글쎄다. 맞게 얘기는 못해요. 근데 지금 난이도로 봤고 지금 이제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3등급까지는 수학 공부하면은 나오긴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애들의 어떠한 그런 거부감 때문에 그렇지 부여잡고 가면은 3등급은 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애 진짜 막 4, 5등급 나와가지고 미치겠는데 어떻게 할 수 없을까요? 하면은 제일 먼저 제가 확신을 하는 게 뭐냐면 구모 보기 전까지 다른 거 뭐 공통 과목이요. 공통 과목 그러니까 선택 과목 생각하지 마시고요. 공통에서 적어도 한 3, 4개 정도만 틀리게끔 만들어 놓으면요. 구모 끝나고 선택 과목을 충분히 커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학원에서도 수원 수트 집중반이 있어요. 그거 안 하면은요, 지금 제가 확신을 하는데 지금 시기를 놓치면은요, 그냥 거의 끝났다고 보셔야 돼요. 그냥 그러면 이제 그냥 말 그대로 나머지 과목을 가지고 뭔가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근데 그게 정말 사이즈가 잘 안 나옵니다. 선택 과목, 뭐죠? 뭐 수학 잘라내고 인서울 할 수도 있어요. 예, 논술 하셔야죠. 네. 이런 식으로 특수한 어떤 상황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건 쉽지 않고 정시를 우선은 어느 정도는 즉 뭐냐면은 라인이 설정이 될 수 있게끔 하려면 수학은 적어도 3등급까지는 가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하여간 자, 그 부분에서 제가 봤을 때는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요. 포기하는 순간 정신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네. 그래서 늦지 않았으니까요. 수원 수트에 조금 집중을 해서 한 3개월 정도만 집중을 해줘도요. 애들이 성향을 바뀌는 게 보통 한 2, 3개월이면 이제 그게 바뀌어요. 성향이. 근데 중요한 거는 자기가 흥미를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수학 점수가 안 나오는 애들은 어떻게 잘못 배웠는지 흥미가 없는 거예요. 수학에. 그러니까 재미가 없으니까 안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잘만 흥미를 느끼게만 해준다면 분명히 단기간 안에 올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과목 중에 하나가 수학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경력으로 아까 22년이 넘어가고요. 저는요, 과도 수학과입니다. 네. 예. 그래서 저는 수학을 거의 평생을 했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왜냐하면 8살 때부터 수학하지 않나요? 요즘은 더 어릴 때부터 하지 않습니까? 저희 때는 들어가야지 구구단 외우고 막 했을 테니까. 그럼 저는 8살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수학만 본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누구보다 수학을 누구보다 더 잘 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3등, 그런데 이 수능은 진짜 3등급까지는 어떻게 해서든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예. 그거가 목표라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수원 수트에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뭔가가 만들어집니다. 욕심 부리지 마시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3등급 라인이에요. 그렇죠? 그럼 뭐가 목표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1, 2등급이 목표가 되겠죠.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1, 2등급을 가기 위한 공부하고 3등급으로 가는 공부가 당연히 같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정말 승부는 솔직히 말해서 3등급 라인까지는 저는 다 줄을 세워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튀어나가는 거는 선생님의 능력 플러스 뭐냐면 애기의 바로 뭡니까? 절실함입니다. 예,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선생님과 아무리 뛰어난 뭔가를 가르쳐내도요. 이걸 자기 거로 연습을 하지 않는 이상은 절대 등급을 가르는 이 4점짜리 5개를 맞추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쉬워도요. 예, 아무리 쉬워도 그렇습니다. 하여간 그래서 그 부분 좀 생각을 해주시고요. 아까도 이거는 좀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면은 과목 간의 유불리 때문에 분명히 화통하고 기하는 분명히 올라갈 겁니다. 난이도가. 예, 그래서 선택 과목의 공부는요, 무지막지한 시간을 투자를 하는 것보다 시간적인 효율성을 굉장히 따지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냐면 수학은 베이스가 되는 게 선택 과목이 아니라 공통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게 제가 진짜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은 미적은 그래도 난이도가 괜찮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화통하고 기백을 봤는데 내신형하고 너무나도 비슷한 문제들이 많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내신을 확실히 준비한 애들은 화통과 기백을 어느 정도는 맞췄을 수도 있어요. 근데 미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적은 난이도가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훌륭합니다. 그거 위엔 다 쓰레기입니다. 그렇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좀 효율성 있게 공부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걸 하나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뭐냐면은 여기에서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뭐냐면은요. 선생님, 그러면 제가 이 점수인데 지금 미적을 하고 있는데 이거 화통으로 바꿔야 되나요? 확률과 통계로 바꿔야 되나요?
라는 얘기. 확률과 통계에서요, 화통이나 기백에서 미적으로 넘어가는 애들은 없습니다. 네. 그런데 미적에서 확률과 통계나 기하로 넘어간 애들은 많아요. 네. 왜냐하면은 아시겠지만 공부량의 차이가 두세 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의 보상을 해주겠죠. 표점이나 이걸로.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드릴게요. 실제로 애들도 그런 애들이 있었으니까. 자, 공통에서 하나가 틀렸고요. 미적에서 27, 28, 29, 30이 틀렸어요. 그래서 5개가 틀려서 막 부여잡고, 와, 1등급 나올 수 있었는데 2등급이야. 막 너무 막 분해해요. 근데 걔가 와서 선생님, 미적을 4개를 틀렸는데 이거 화통으로 바꿔야 되나요? 라고 했을 때 학부모님들의 느낌은 어떠세요? 바꿔야 될까요? 바꾸지 말아야 될까요? 예, 바꾸지 말아야지. 이거 미친 생각 아닙니까? 실제로 생각을 해보세요. 공통에서 하나가 틀렸는데 미적이 4개가 틀렸다고 해가지고. 그쵸? 이거는 공통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효율성 있게 이 시간을 투자를 해서 이걸 만들어내면 되는 애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미적에서 뭐 화통이나 기백으로 바꾸고 막 그런 거는 정말 신중해야 됩니다. 정말 신중해야 돼. 근데 만약에 아까 말한 것처럼 뭐냐면 공통에서 5개가 틀리고 미적에서 예를 들어서 4개가 틀렸어요. 그럼 어떤 얘기를 하시겠어요? 그렇죠? 야, 좀 바꾸는 게 낫지 않을까? 왜죠? 자, 조심해야 됩니다. 화통과 미적, 이 선택 과목을 바꿀 때는 선택 과목의 맞은 개수가 아니라요, 공통이 어느 정도 돼 있느냐예요. 네, 그걸 고민을 하시고 바꾸는 거지. 똑같이 4개 틀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는 바꾸지 말라고 하고 얘는 우리 한번 고민해 볼까?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공통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은 많이 틀렸으니까 바꿔야 돼. 그런 생각을 하시는데, 지금 수학 이게 진짜 또 좀 과격하게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과격하게 얘기를 하면은 이 선택 과목으로 바뀌는, 시험으로 바뀌는 순간 예정되어져 있던 굉장히 문제점입니다. 과목 간의 유불리를 없애겠다라고 막 얘기를 했는데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실제로 난이도 자체가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예견되어져 있었던 얘기예요. 게다가 여기에다가 도화선, 불을 지핀 게 뭔지 아세요? 작년 수능입니다. 화통하고 미적의 표점차가 별로 안 나니까 이제 화통론이 되는 거예요, 막. 그런데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뭘 잘 생각하셔야 되냐면요, 너무 차이가 커요. 실제로 만약에 1등급을 맞으려면,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화통을 선택하면 1등급 맞으려면 화통 다 맞아야 돼요. 예, 다 맞지 않고서는 1등급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미적은 2개 틀려도 됩니다. 아까 1등급이 제일 많은 등급이 뭐라고 그랬어요? 15, 22, 28, 30이에요. 네, 정말 분석하면 걔네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바꾸는데 좀 신중해라. 근데 바꿀 때 기준점을 뭘로 잡느냐? 공통입니다. 공통이 어느 정도 돼 있느냐? 공통이 어느 정도 돼 있으면 효율성 있게 시간을 투자를 하시면 돼요. 근데 공통이 안 돼 있는데 이 시간을 빼기가 너무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래서 뭐 하여튼간 실전 감각은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우리 수업에서 나올 테니까, 예, 또 우리 학원 얘기를 조금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뭐냐면 정말 3등, 일정은 제가 다 넣어드렸어요. 그거 한번 확인하시면 됩니다. 예, 거기에 그 기본반이나 실전반이나 심화반의 내용이나 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는 그게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크게 대략적으로 얘기를 하면 기본반은 아까 말한 것처럼 정말 수원스투에 올인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최대한 끌어올리고 나중에 그래, 너 공통에서 2개, 오케이, 됐어.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만약에 공통이 2개가 틀리고
화통이 4개가 틀렸어요. 이런 6개를 틀린 거죠. 맞나요? 얘가 오를 가능성이 클까요? 아니면은 공통이 뭐냐면은 5개가 틀리고 화통이 하나가 틀린 애가 더 오를 가능성이 클까요? 예, 첫 번째가 훨씬 큽니다. 왜냐하면 선택 과목은 정말 넷이나 돼 있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공통을 먼저 해놓고 나서 선택 과목이 약간 떨어져도 그걸 내신영화 시켜가지고 굉장히 몰입해서 보게 되면은 확 올라갑니다. 순간적으로. 네. 그래서 집중반으로 해서 들어가시면 되고요. 실전반하고 심화반은 이거는 뭐냐면은 수원수투 화통. 이거는 수원수투 미적입니다. 그게 전체적인 범위를 다, 이 수업은 얘하고 좀 다르게 전 범위를 다 아울러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제 정말 1, 2등급에 가깝게끔 문제를 맞추려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반들이 구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진짜 제가 겁을 주는 게 아니라 이제 마지막입니다. 겁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시기가, 이 방학이라는 시기를 놓치게 되면은 더 이상의 기회는 없다. 기회는 있죠. 좀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한다면 기회는 있습니다. 내년에.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번 여름방학 때 좀 시간을 들여서 좀 빡세게 시켜야 돼요.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 확신을 할 수 있는 게 지역적으로 봤을 때 여기에 정말 수능을 최적화시키게 가리키는 선생님들이 내려오기에는 여기는 정말 쉽지 않아요. 근데 이 커넬하고는 그런 선생님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원장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장님이 오라고 하면 와야 되는 어떤 구조이기 때문에 등치가 크시잖아요. 네, 이게 왜냐하면 안 와요. 여기 정말 안 옵니다. 제가 확신을 하는데 이 지역에서 수능을 제대로 가리킬 수 있는 학원은 여기밖에 없어요. 예, 정말입니다. 다 내신형 학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커리큘럼을 가지고 수능을 준비하겠다라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무슨 기출 풀어준다고 이게 수능이 준비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여기는 정말 만약에 이제 뭐냐면 고3이고 이런 식으로 조금 이제 내가 정말 그러면 아니면 대치동 가셔야죠. 그렇지 않나요? 근데 대부분 선생님들이 그쪽에서 수업을 하고 재정반에서 수업을 하는 어떻게 보면 입시에 최적화된 경력이 한 20년이 넘는 선생님이 여기로 오겠다? 저는 끌려온 거죠. 예, 어쩔 수 없이. 그래서 그건 확신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진짜 제대로 된 수능 준비가 될 거예요. 네, 그건 확신할 수 있어요. 하여간 뭐 장시간 아니지만 우리 부원장님이 아주 떠들으셔가지고 진짜 예, 혹시 뭐 간단하게 뭐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질문 받고 바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설명을 너무 잘했나요? 예, 하여간 고민들 해보시고 늦지 않았으니까요. 지금 시기가 굉장히 최적화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정말 제대로 된 준비를 하려면 여기에 모이시면 돼요. 그러면 확실하게 준비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네. 자, 설명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거기 다 적혀 있죠. 자,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번에 제가 그 대치도 빼고 재종도 빼고 다 빼고 평택에서 지금 제가 가르치는 제자들 그 성과만 올린 거예요. 올린 거고 점수가 그대로인 학생들은 안 올렸어요. 옳은 학생만 올려놨어요. 근데 지금 그 점수 여기 이제 제가 이거 전부 다 이거 다 지웠어요. 하나하나. 혹시 다 사생활에 있으니까. 자, 이제 요렇다고 보시면 되고 결과값은 영어가 쉽게 나오든 어렵게 나오든 간에 여기 앉아 계신 부모님도 자녀분이 영어가 안 오른 분도 있을 거 아닐까, 맞죠? 그거에 대해서 이번 시험은 얼마나 올라야 되는지 학생들 점수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더 있어요, 사실은. 자, 난이도가 쉽긴 쉬웠는데 전 과목이 다 쉬웠어요. 다 쉬웠는데 이번에 영어는 육모 시험이 왜 쉬웠냐면요. 원래 본문에서 근거가 있으면 그게 단어가 패러프레이징이라 해서 바꿔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버스가 나오면 인프라스트럭처라고 사회 기반 시설이를 바뀌든 로드 시스템이를 바뀌든 바꿔 나와야 되는데 만약에 버스가 나오면 그대로 버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난이도가 이제 쉽게 느낀 거고 절대 이제 국모나 수능에서 그렇게 이제 나오지 않겠죠. 수학과 팀장님께서 이미 충분히 욕을 하신 것 같아서 저는 더 욕은 보태지는 않을 건데 중요한 건 근데 난이도는 쉬웠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최신 트렌드가 요새 정관사 더입니다. 정관사 더라는 게 일단 이제껏 수능에서 난이도를 올리는 방법은 이제 국어에는 없는 게 지칭어가 있어요. 영어에는. 근데 이제 어떤 난이도 글 자체의 난이도를 철학 지문을 쓰거나 심리학 지문을 쓰거나 뭐 의학 지문을 쓰거나 그런 식으로 난이도를 올리기에는 지문 난이도가 끝까지 갔어요. 지금 바로 하버드에서 교수님들이 쓰신 논문을 갖고 문제를 제작하기 때문에 지문을 더 어떻게 어렵게 내지 못해요. 제가 상위권 애들은 제가 이제 칸트 이제 3대 비판 책을 좋아해서 영어로 제가 공부를 해서 그걸로 제가 문제를 제작해줘요. 애들이 제일 처음에는 선생님 너무 어려워요 하는데 한 번씩 시중에 나온 거나 EBS 지문이나 아니면 평가원 문제를 풀면서 선생님이 이거 출제하신 거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미 그까지 난이도는 갔어요. 근데 거기에서 더 어렵게 만들기는 힘들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교수님들이 이제 유학 시절 동안 이제 교수님들이면 단어도 많이 아실 거고 독해력도 되실 거고 다 될 거 아닙니까? 그래도 영어를 세컨드 랭귀지로 배우시는 분들이 겪는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국어를 이제 한 2, 3년 전부터 수능 영어에 녹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가파르게 정관사 더까지 이용하게 되는데 이게 지금 당장 안 와닿으실 건데 이게 최근까지만 해도 약간 이름 있는 강사 선생님들께서 이제 인간 강사 이제 선생님들께서 정관사 더는 애들한테 무시하라고 했어요. 2년 전까지만 해도 무시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작년 수능 이번 6평도 마찬가지 정관사 더가 없으면 못 풀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이것까지 아마 이제 설명회를 다니실 때 들은 바가 잘 없으실 거예요. 정관사 더까지 말씀해 주신 거네. 그래서 이번에 난이도는 쉬웠지만 충분히 요소는 다 들어가 있었고 이거를 어렵게 내는 순간 난이도가 급격히 상승한 요인들이 다 있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저희 커네라고 해서 다 준비를 해줄 거고. 자, 뭐 이제 이게 총평입니다. 뭐 추상적인 표현으로 바뀌었는데 그러지 않고 본문 그대로, 그러니까 버스면은 그대로 버스가 나왔다. 읽는 그대로 나왔다. 그래서 발췌독도 가능했어요. 그냥 독해도 안 하고 단어 비슷한 거 찍어도 답이 맞았어요. 고1, 고2 모의고사도 그런 짓을 안 하는데 이번 6평 때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포인트는 자 1등급이 작년 수능 6모에서 1.43%예요. 그러니까 학군지에 있는 모든 인간들을 다 모아도 이제 사실 4, 5%가 넘을 텐데 거기 안에서도 3분의 1 정도가 맞죠? 그리고 9평에 애들이 이제 자극을 좀 받았는지 별로 안 쉬웠어요, 어머니. 작년에 안 쉬웠는데 10% 했어요, 1등급이. 조금 쉽게 냈더니. 그래서 수능에서는 작년 6.73, 뭐 7% 정도로 봅니다. 요 정도로 1등급이 나왔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올해 6모에서 메가스터디 기준 일단 100점이 10%예요. 100점이 10%고 1등급이 40%가 찍혔는데 이거는 거짓말이고요. 3분의 1 나눈 됩니다. 제가 수학을 잘못해서 애들한테 이제 물어봤어요. 나눠봐 하니까 대충 13% 봅니다. 1등급만. 자, 그리고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약간 퍼센테이지가 떨어지겠죠, 이렇게.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때는 너무 어려웠으니까 애들이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쉽게 내니까 완전히 물처럼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때는 난이도가 좀 이제 어렵게 나왔는데도 등급이 요 정도 나왔고, 제 생각입니다, 어머니. 자, 이때는 너무 쉬우니까 100% 애들이 공부 안 할 거예요. 지금 국어나 수학이 밀린단 말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살짝만 어렵게 애들이 난이도 있게 생각해서 3%대로 떨어질 거고, 제 예상은 요때는 애들이 정신 차리거든요. 한 8% 정도로 봅니다. 작년보다 쉬울 것 같아요. 그러면 무슨 소리냐? 정시는 정시대로, 자, 절대평가일 때는 난이도가 쉬운 게 수시 최저나 논술 최저나 이런 데 유리하겠죠, 당연히. 당연하겠죠? 그런데 요거를 유리하게 되면은 이제 본인의 자녀분들이 가진 그 수시 성적이나 이런 게 급도 올라가야 돼요. 원래는 최저를 못 맞춰서 조금 성적이 떨어져도 한번 넣어볼까가 돼야 되는데 영어가 조금 쉬워지면은요, 내신 등급이나 이렇게 급상승, 논술도 더 잘 써야 돼요. 그래서 요런 이제 이때는 잘 치면 이득을 보는 구조였는데 이번에 못 치면 손해보는 구조예요. 특히 정시에서도 원래 3등급은 사실 대학교 애들에서 이제 약간 이제 우리가 장난으로 하는데 휴먼으로 안 봐요. 감점이 너무 큽니다. 근데 80에서 90점은 별 그렇게 차이가 없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쉬워지면 80점 못 맞으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난이도가 어렸을 때는 절대평가니까 조금 못 맞춰 70점 받아도 옆에 있는 친구들이 다 70점대 많이 받아오니까 국어나 수학이나 탐구로 결판이 나는데 이때는 기본 소양이 되기 때문에 70점대가 나오는 순간 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예 회생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제 예상은 살짝 정도 쉬워질 겁니다. 왜냐면 이 심리적 저항선이 요렇게 여기는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가는 건데 이거는 여기서 시작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조금만 어렵게 내도 등급이 안 나올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또 속상하게 영어가 이렇게 쉽고 지금 커넬학원 학생들 중에 상승한 애들만 이 정도 인원이 있는데 카톡이나 문자만 봐도 다 뺐습니다. 서울이나 싹 다 뺀 거예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내 자녀가 영어 점수가 그대로거나 떨어지거나 안 나왔다. 그러면은 공부가 수능스럽지 않은 거예요. 엄마 나 영어 공부하니? 나 단어 외우는데? 하고서 문법 하는데? 그런데 수능의 메시지는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손해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여기 다 읽어보시면 나올 얘기고 제가 표현 중심 수업이라고 계속 밀고 있는 건데 만약에 자녀분들이 해석을 했는데 엄마 나 이거 해석하니까 뜻은 알겠는데 그 다음에 내용이 뭔지 모르겠어 하는 분들은 전부 다 이걸로 고쳐드립니다. 객관적인 지표로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거 지금 저는 저한테 내신 듣는 고1, 고2 학생들한테도 고민을 한 거예요. 이게 내신 수업이지만 여기 평고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수능틱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얘들한테 내신이지만 수능 그 기술을 이제 얹을까를 연구한 게 표현 중심이에요. 제가 내신할 때 고1, 고2들한테도 이런 수능식 표현 방식을 스토리텔링으로 넣어줘요. 그래서 내신을 하면 자연스럽게 수능 후보가 될 수 있도록. 자, 그래서 제가 키운 애들은 고1, 고2 애들은 아마 고3 되면은 오히려 제가 좀 원장님께 죄송한데 고3 영어는 수강 안 할 것 같아요. 완성돼 있을 거니까 솔직히 말하면. 맞죠? 그런데 만약에 뭐 이런 것들을 저한테 수강하지 않았거나 이런 편들을 모르신다. 그러면은 죄송한데 지금 빨리 보내주셔야 돼. 빨리 보내주셔서 이런 제가 그냥 대충 뭐 표현 사전 얘기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사전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제가 오르비라는 입시 사이트에 2년 전, 3년 전에 올려놨어요. 내가 제일 많이 애들한테 사전화 시키고 단권화해서 가르치고 있다. 물론 저도 남의 아이디어를 썼겠죠. 저도 아무래도 이제 살아오면서 집단지성에 대해서 영향을 받았겠지만 제가 대치했고 그리고 서초동에서 했고 재종반 애들까지 하면서 이 표현 중에 이걸로 선생님 이 표현으로 선생님 말한 대로 시켰는데 답이 안 나왔어요. 한 번도 없어요. 그냥 문제는 뭐냐면 표현의 선생님 너무 많아서 제가 다 체화가 다 안 된 것 같아요는 문제가 있었지만 표현 중에 이런 표현을 찾았는데 정답이 안 나왔다는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다 검증된 표현이고 이 작업을 제가 이미 6년, 7년 전부터 해서 이미 완성됐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저희 학원은 당연히 해석, 구문 이런 거 당연히 합니다. 해석이 돼야 되니까. 근데 한글로 번역이 된 다음에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으면 무조건 표현으로 이해시켜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만약에 lead to가 나왔어요. 그냥 이끌다라고 해요. 저희는 무조건 이끌다라는 표현은 앞에가 원인이고 뒤에가 결과야. 그러면 넌 생각해. 잠시 멈추고. 왜 A라는 게 B로 이끌어졌을까? 그러면 글 자체가 뚫려요. 애들이 이런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 생각들을 하기 위한 마중물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는 그래서 수업할 때 제가 귀찮지만 반복적으로 계속합니다. 인과관계 의존하다. 그러면 의존하는 건 결과가 원인에 의존하겠죠. 그냥 계속 수업할 때마다 계속 반복해. 무의식에 새기기 위해서. 애들이 그래서 제가 그래요. 단은 못 써도 괜찮은데 이 중에서 너가 취향에 맞고 배경 지식이나 너 상황에 맞게 쓸 수 있는 표현들 먼저 쓰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제 표현 중에 사실 30~40%만 한 지문에 차단하면 1등급 나옵니다. 여지없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저희는 표준화된 표현을 움직인다 말씀드릴게요. 그냥 해석하니까 저희가 단순히 양치기에서 이렇게 내겠다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에서 지금 볼딩 처리한 부분 있죠. 제가 일일이 다 치는 거예요. 다 쳐서 반복 계속 치는 겁니다. 여기 있는 예를 들면요. 제가 애들한테 이래요. 수능에서 더 플러스 복수명사 나와요. 정관사 나오죠. 정관사 제가 분명히 트렌드로 말씀드렸죠. 그러면은 더 플러스 복수명사는 얘들아 무조건 찾아야 돼. 근데 무조건 찾아야 되는데 여기 끝에 더 플러스 복수명사를 할 만한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런 것까지 수업해줘. 자, 사람의 내면을 가리키는데 제일 큰 범주는 인간의 마인드라고 불러. 그래서 이 마인드라는 큰 개념 안에는 내면의 자질들이 다 쏙 들어갈 수 있겠지. 그래서 받아지는 거야 라고 객관적 지표로 수업해요.
그냥 해석해보니까 얘들아 대충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내면 자질 연결되지 않겠니? 이런 식으로 수업하는 게 아니라 아 이게 심리학 용어에서 마인드라는 게 사람의 내면 가리키는 단어 중에 제일 커. 이성, 뭐 상상, 직관, 감각 이런 게 마인드에 들어가. 그래서 여기 뭉뚱그려 놓은 더 플러스 퀄리티가 여기 안에 쏙 주머니에 쏙 들어가면 애들이 납득을 한단 말이에요. 요런 게 난이도 있게 나오는 이제 건데 이제 6평에는 안 나왔어요. 당연히 이제 요런 것들이 국모나 이제 수능 문제에 나오겠죠. 이런 것들을 그리고 한 번 보면 안 돼요. 반복해서 봐야 돼요. 그래서 연속으로 이렇게 자료를 제작해서 뽑아가지고 봐요. 레를 계속 있죠. 계속 반복 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한 회차를 듣고 나면 그래도 적어도 하나는 익숙해지도록. 그게 진정한 수능 공부입니다. 그냥 오늘 우리 연도대로 공부하자. 우리 21년도 기출 공부를 보고 그 다음에 6모 보고 9모 보고 순서대로 보자. 아무 효과 없어요. 딱 정해가지고 연속으로 그리고 누적으로. 그래서 이번 이미 상반기는 이미 조금 지나간 게 진짜 지금 최신 트렌드를 제외한 나머지 여집합들은 반복을 했어요. 애들이. 그래서 지금 최신 트렌드를 전부 다 쓰지 않을 거 아니에요. 한두 개 쓸 거 아닙니까? 나머지는 애들이 다 맞춰요. 이제 그럼 뭐만 하면 돼요? 애들 눈에는 이제 최신 트렌드만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여름방학 때 한 바퀴 더 돌릴 거예요. 저거를. 이거 여름방학이 지나면은 이제 더 이상 돌릴 시간 없어요. 뭐 개인적으로 봐주던가 그럴 시간밖에 없어요. 마지막 기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반기에 했던 이런 표현들을 다시 한번 반복할 거고 이게 한 바퀴 돌아가야 그 다음에 최신 트렌드를 얹을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하고 시간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두 타임이 열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토요일 반에 이제 인원이 좀 있어가지고 일요일 반에 이제 혹시라도 시간이 되시면 와주시면 좀 더 많은 관심을 받을 수 있어요. 이 토요일 반은 지금 가득 차가지고 약간 이제 좀 답답해지기 시작해가지고 약간 일요일 반에 오실 수 있으면 제일 좋겠다. 제가 관심을 더 가질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혹시 더 질문 있으시면 하시고 아니면 마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감사합니다. 뭐 평가원에 이번 6월 평가원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많이 들으셨을 테니까 뭐 그건 차치하고요. 뭐 국어도 마찬가지면 똑같습니다. 예, 국어도 지금 이제 보시면 이제 제가 이제 성적을 이렇게 올려놨는데 지금 이제 등급하고 이렇게 나오죠. 이게 이제 작년하고 비교해 보면 작년 이게 지금 여기 점수 지표가 지금 국어만입니다. 요게 이제 작년 6월 예상 등급 컷이라고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건 이제 아마 그 6월 평가원 성적표를 받아보시면 알겠지만 원점수로는 컷이 안 나옵니다, 이제. 그러니까 그 채점의 기준이 이 정시에서 성적의 채점의 기준은 무조건 표준 점수로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아이 점수를 표준 점수로 환산해서 그 표준 점수의 상위 4%까지가 1등급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어떤 영역,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어 같은 경우에 공통 영역이 있고 선택 과목이 있으니까 공통 과목을 더 맞았냐 선택 과목을 더 맞았냐에 따라서 등급이 똑같은 점수도 1등급, 2등급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똑같이 아이가 뭐 95점이 나왔다. 그러면 지금 이제 예상은 화법과작문 1컷이 96인데 똑같이 96이 나와도 어떤 친구는 1등급을 맞고 어떤 친구는 2등급을 맞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표준 점수 때문에. 그러니까 환산 기준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어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어차피 정시도 알고 계셔야 되니까 정시는 어떻게 계산되냐. 예를 들어 이제 국어하고 수학은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공통 과목이 있고 선택 과목이 있으니까. 그래서 공통 과목이 국어는 지금 1번부터 34번까지 해서 모두 점수를 환산하면 76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선택 과목이 모두 24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독서하고 문학을 다 맞으면 96점. 거기에 화법과 작문이나 언어와 매체 둘 중에 하나를 다 맞으면 24점. 이렇게 되는데 이 원점수를 나누면 여기는 이 점수를 가지고 표준 점수를 환산하는 건 이 시험을 친 아이들의 평균 점수로 표준 편차를 계산을 해요. 이제 표준 편차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어제 이제 그저께 제가 대치동에서 설명회를 했고 지금 대치동에서 제가 현장 강의 하고 있으니까 현장 강의를 했고 어제는 이제 목동에서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제 저희 학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지금 이 난이도면 사실 수능 가면요. 96보다 똑같은 시험을 만약에 수능에서 봤다, 이 시험을. 그럼 제가 아이들한테 얘기한 게 이거 분명히 98, 95다, 이거. 1컷이. 왜냐하면 첫 번째가 학교에서 지금 같이 다니고 있는 친구들 중에 8등급, 9등급 친구는 시험장에 안 갑니다. 지금이야 학교에서 시험 보니까 얼떨결에 지금 자다 깨가지고 시험 보겠지만 예를 들어 시험장까지 아침에 가라 그러면 절대 그 친구는 안 갈 거예요. 그럼 집에 있을 겁니다. 뭐 엄마가 너 수능 보러 가라 그러면 아침에 나와서 딴 데를 가겠죠.
수능 보러 가는 척하고. 그래서 사실 우리 아이의 아래쪽 밑바닥을 해줄 애들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제 2학기 되면 슬슬 이제 등장하기 시작할 텐데, 과 잠을 입고, 과 잠바를 입고, 이제 예를 들면 뒤에 호랑이도 그려져 있고 독수리도 그려져 있는 과 잠바를 입고, 뭐 나는 기계 만지는 것보다 사람 몸이 좀 더 좋아. 뭐 혹은 기계를 분해하는 것보다 사람 몸을 칼로 한번 잘라볼래. 이런 애들 등장하거든요, 이제. 그런 애들은 학원에서 시험을 안 보기 때문에 이 성적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친구들 대부분 집에서 독학할 거예요. 인강 보면서. 그리고 수능 시험장에 과잠 입고 등장할 거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은 확률적으로 저희 아이들보다는 성적이 잘 나올 가능성이 높잖아요. 이미 과잠을 입고 등장했다는 건 본인 학교에는 만족하거든요, 걔네는. 고대 다니고 연대 다니는데 서울대 가려고, 예를 들어 공대 다니는데 의대 가려고, 혹은 난 문과인데 한의대 가려고, 이런 애들 많습니다. 그런 애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아래쪽은 사라지고 위쪽은 더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 아이의 성적은 변화가 없지만 등급은 내려갈 거예요. 평균이 올라갈 거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을 어떻게 하냐면 공통과목만 따로 떼가지고 전체 학생의 평균으로 얘를 여기다가 이제 평균을 집어넣어서 표준 점수를 만들고, 선택과목은 마찬가지로 이건 이제 선택과목은 화법과작문을 선택한 아이와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아이를 따로 분리해서 이들의 각각의 평균을 계산한 다음에, 여기는 이제 왜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평균을 계산한 다음에 이 두 과목의 유불리를 없애기 위해서 화법과 작문을 선택한 아이들의 공통과목의 평균을 가중치로 놓고,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친구들의 공통과목의 평균을 가중치로 넣어서 다시 계산을 해요. 이게 좀 어렵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성적이 어려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한번 자 보실게요. 언어와 매체를 공부하는 친구들은 문법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화법과 작문보다 언어와 매체가 더 어려워요. 그럼 더 어렵기 때문에 당연히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 언어와 매체를 할 가능성이 높죠. 언어와 매체가 왜 등급이 이렇게 낮으냐 하면, 등급들 똑같은 시험인데 왜 얘는 93점만 맞으면 1등급이고 얘는 96점 맞아야 1등급이냐면 언어가 어렵기 때문이에요. 근데 어려운 걸 어떻게 보정을 하냐? 똑같이 93점, 96점인데 얘가 어떻게 똑같이 표준 점수가 129점. 그러니까 이 친구를 표준 점수로 보정하면 129점이 되고, 언어 매체는 93점을 맞으면 129점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 표가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점수가 1컷이라는 얘기는 이 둘의 표준 점수 환산치가 똑같다는 건데, 그러면 여기에 가중치가 좀 더 들어가 있겠죠. 점수가 낮은데 129점까지 올라가야 되니까, 얘랑 맞추려니까. 그러면 여기에 가중치를 뭘 주냐? 그 언어 매체를 선택한 아이들의 공통과목의 평균이 가중치로 들어가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법을 공부하는 애들이 아무도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에요. 우리 애는 국어 잘 못해. 문법 못해요. 분명히 화법과 작문을 할 거예요. 왜냐면 그 공부 안 해도 되니까. 게다가 이 문법은 시간이 나야 공부를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하기 듣기보다는 문법이 아무래도 어려운데, 이 문법을 공부하려면 시간이 나야 되는데, 그 시간이 나려면 국어에서 시간을 뺄 수가 없으니 수학에서 시간을 빼와야 돼요. 공부할 시간을. 그래서 언어 매체를 하는 친구들이 이과 상위권이 많습니다. 근데 이과 상위권은 대체적으로 공부를 잘하죠. 그러면 그 친구들의 평균이 높겠죠. 그래서 가중치를 받으니까 93점만 받아도 표준 점수가 129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단 뭐 이거 아이들한테 맡겨놓으면 되는데, 이제 애들이 알아서 할 거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작년 수능보다 올해 6월이 쉬웠다는 거 보여드리려고 지금 이 표를 가져온 거예요. 작년 수능은 다 맞는 친구의 표준 점수가 139점이었어요. 근데 이번 지금 시험은 다 맞아도 135점밖에 안 나와요. 4점이 마이너스가 됐죠?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기는 이 친구보다 4점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여기는 이 구가 진짜 변별력이 없었다는 겁니다. 지금 이거 여기랑 비교해보시면 지금 확실히 차이 나요. 작년 6월은 다 맞으면 148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135점밖에 안 되니까 그만큼 구가 이번에 쉬웠다.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번 모의고사는 평가원에서 만든 시험지 중에 내가 지금 최근에 본 것 중에 가장 성의 없는 시험이었다. 변별은 없고 내용은 쉽고, 그래서 그렇게 만들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이제 어제도 그제도 이제 그 얘기를 한 게, 이제 EBS가 어쨌든 연계가 됩니다. 국어는 지문이 똑같이 나왔어요. 어제도 제가 목동 가서 아이들한테, 그저께도 대치동 가서 아이들한테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내가 지난 3개월 동안 왜 새가 빠지게 수능 특강했는지 이해하겠지? 그랬더니 애들이 다 고개 끄덕끄덕.
왜냐면 수업 시간에 했던 거 다 나왔거든요. 그대로 나왔으니까. 그래서 일단 EBS 연결이 높으면 아이들은 무조건 쉬워집니다. 국어는 지문을 읽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어제 국어 지문 이제 우리 풀었던 지난주에 6월 모의고사에 두 번째 지문이 4번부터 9번에 해당하는 비문학 두 번째 지문이 뭐였냐 하면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에요. 국어 지문이 이제 보통 그런 게 나오거든요. 주택 임대차 보호법. 이 지문을 보여드리면 놀라실 텐데, 주택 임대차 보호법하고 상가 임대 그 보호법 두 개가 나왔어요. 그래서 최단 존속 기간 2년 유지하고 거기에 갱신 요건 요구하면 한 번 더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이 지문 골자거든요. 이게 어디 있는 거냐면 수능 특강에 있어요. 그리고 그 지문이 똑같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전세 사시거나 혹은 이제 뭐 상가를 임대해서 지금 뭐 이렇게 영업장 가지고 계시는 우리 어머님들보다 아이들이, 우리 학원에서 배웠던 아이들이 임대차 보호법 더 잘할 거예요. 최단 존속 기간이 어떻게 되고 계약 기간에 어떻게 연장이 되고 이때 갱신 요건을 거부할 수 있는 그 임대인의 조건은 어떻게 되고 다 할 거예요. 그게 수능 특강에 있는 지문이요. 그 지문이 그대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쉽죠. 그래서 독서의 난이도가 쉬웠어요. 비문학이. 그런데 이건 최근 트렌드입니다. 문학의 난이도가 올라가는 건.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제 요 얘기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이제 어머님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이 국어 과목의 최대 관심사는 과연 이 45문제를 80분 안에 풀 수 있을 건가? 분명히 풀라고 내놓은 문제인데 아이들은 끝까지 못 가요. 저 45문제를. 한 지문 날아가고 두 지문 날아가게 되거든요, 이게. 그러면 왜 그렇게 날아가냐? 자, 지금부터 한번 보실게요. 일단 1번부터 3번까지가 독서론이라는 게 나옵니다. 독서론. 이 독서론이라는 게 뭐냐면 글을 읽는 방법, 독서의 과정, 어떻게 하면 책 잘 읽나. 그러면 이미 이 지금 내용의 제재상 내용이 되게 쉽겠죠. 책 읽는 방법이니까. 그래서 여기는 이 세 문제는 아이들이 무조건 먹고 가는 문제예요. 여기서 틀리면 답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재종반 가서 애들한테 해설 강의하면서 야 1번부터 3번 틀린 친구는 야 답 없다 진짜. 여기는 답이 없어요. 여기는 이 세 문제를 몇 분 안에 풀어야 되냐면 이상적인 시간은 5분 안에 풀어야 됩니다. 지문 하나 3문단짜리 글 하나 주거든요. 이거 읽고 세 문제 푸는데 5분 안에 끝나야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독서론을 풀고 나면 애들은 차례대로 안 풀어요. 아마 지금 우리 어머님들의 자녀들은 이미 어디 커뮤니티나 어디 인터넷이나 어디 유튜브나 이런 데서 보고 막 순서 조합 어떻게 하면 빨리 풀더라 이거 열심히 연구했을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아이들이 대부분 어떻게 푸냐면 1번부터 3번을 푼 다음에 그 다음에 35번부터 45번에 해당하는 선택 과목을 그 다음 먼저 풉니다. 그게 엄매가 됐든 화작이 됐든. 이 선택 과목 11문제는 몇 분 안에 풀어야 되냐면 이상적인 시간은 15분 냅니다. 더 적합한 시간은 13분 내예요. 문제가 11문제니까 문제당 1분인데 여기에 중간에 약간 긴 지문이 있어서 약간 지체야 된다고 보고 보통 13분에서 15분 안에 풀어요, 아이들은.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뭘로 가냐 하면 18번부터 34번에 있는 문학으로 갑니다. 왜 문학으로 가냐 하면 문학은 6개 중에 문학은 6지문 중에 3지문이 EBS에서 나와요. 그런데 아까 전에 제가 독서 얘기를 왜 말씀드렸냐면 독서는 제재만 같을 뿐이지 똑같은 글이 나오진 않아요. 학교 내신처럼. 예를 들어 2번이 독특한 거예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게 EBS 교재에 그대로 나와 있는데 원래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쉬워진 거예요. 원래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라고 나오면 그 주택자기 임대차 보호법하고는 좀 맥락은 같지만 다른 걸 갖고 와서 약간 섞어줘야 되는데 아까 우리 영어 시간에 왜 버스가 다른 걸로 대체돼 나와야 되는데 버스가 버스로 나오듯 원래 독서도 다른 걸로 대체돼 나와야 되는데 그냥 그대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쉽죠. 그래서 쉬운 건데 애들은 그거보다는 아무래도 문학이 더 쉬워요. 왜? 문학은 작가가 아닌 이상 그 작품을 바꿀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시 그대로 나오고 고전시가 그대로 나오고 하니까 아이들은 이게 훨씬 더 쉬운데 이번 6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전소설은 똑같이 나와 있어요. 수능 특강에 실려있는 그러니까 장면이 이제 전문이 길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중에 그 긴 전문 중에 요만큼을 EBS로 내면 원래 6월이나 원래 9월이나 원래 수능은
다른 부분을 내거나 걸쳐도 조금 걸쳐서 요렇게 내요. 근데 이번에 어떻게 냈냐? 이거 그대로 내고 앞에 조금 더 넣는 형태로. 그러니까 애들이 한 첫 문단 빼고는 EBS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쉽죠? 그러니까 얘 먼저 풉니다. 그래서 얘를 몇 분 안에 푸냐면 지문이 4세트예요, 이게. 6개인데 그 중에 고전시가 2개씩 나오고 가나 나오고 현대시 가나 나오니까 지문 세트는 4개입니다. 4개면 여기에 보통 한 25분 안에 문제를 풉니다. 그러면 대충 더하면 45분쯤 되죠? 그 다음에 남은 시간에 몽땅 다 독서에다 몰아요. 그럼 여기가 독서가 이제 한 35분가량 됩니다. 마킹까지 포함해서. 이게 원래 애들이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시간대예요. 이렇게 하면 45문제를 80분 안에 푼다예요. 이제 애들이 생각하는.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걸린 게 있어요, 이번에는. 이번에는 계속 문학과 독서가 쉬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거 화살표가 잘못됐습니다. 이거 하나 수정할게요. 공통과목 난이도가 낮았고요. 선택과목 난이도가 높았어요. 지금 제가 화살표를 잘못 넣었네요. 공통과목 난이도가 낮았고 선택과목 난이도가 높았어요. 그럼 자 다시 보실게요. 여기까지 무난하게 갔을 거란 말이죠, 애들이. 그 다음 여기 왔어요. 원래 15분 내로 끝났어야 돼요. 그러면 이거 합치면 8시 40분에 시험이 시작되니까 9시쯤에는 문학으로 들어갔어야죠. 그런데 대부분 아이들이 야 이번 시험 어땠어? 라고 물어보면 선택 과목도 말렸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9시를 넘긴 거예요, 이제. 여기서 플러스 알파가 된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예상했던 것보다 시간이 늘어지니까 여기서 촉박해지죠, 마음이. 왜냐하면 빨리 끝내야 여기 가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따 오답을 보시면 알겠지만 18번부터 21번 이 문학의 첫 번째 지문이 비연계 현대소설이에요. 연계가 된 게 남아줘야 자기 계획대로 되는데 연계가 아닌 게 딱 나오니까 애들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문학에서 시간이 25분 안에 끝나야 될 걸 30분을 넘게 쓴 거예요. 자, 그럼 이미 독서로 올 때 9시 40분입니다. 35분 남았어야 되는데 20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럼 20분 남았으니까 독서가 3지문이거든요. 한 지문, 2지문 풀고 나머지 한 지문, 2지문 날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딱 아이의 상태일 겁니다. 지금의 딱 아이의 상태. 가서 물어보세요. 이랬지? 그러면 엄마 어떻게 알았어? 그럴 거예요. 너 선택과목보다 당황해가지고 그때부터 시간 밀린 거잖아. 맞아. 분명히 그렇게 나올 겁니다. 그럼 이제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 이유 쉽습니다. 자, 보실게요. 지금 이게 지금 오답률인데, 자, 지금 오답률 1위가 지금 거기 숫자가 있는데 그냥 크게 보실게요. 이게 문제가 8번이 1번이에요. 8번이 1등 했어요. 엄매고 화작이고 모두 8번이 1등인데 오답률이 80%예요. 그러면 정답률이 20%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럼 문제가 됐다 어려웠던 거잖아요. 원래는 됐다 어려웠던 거잖아요, 이게. 자, 그런데 이게 정답이 1번이에요, 이 문제가. 정답이 1번이에요. 자, 제가 불러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1번 20%. 1번을 고른 애가 20%예요, 20%. 1번 고른 애가 20%. 2번 고른 애가 27%. 3번 고른 애가 17%. 4번 고른 애가 25%. 5번 고른 애가 10%예요. 자,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정답이 1번이어야 되는데 2번, 3번, 4번이 정답만큼 높죠. 정답보다 더 높기도 하고. 이 말은 찍은 겁니다. 그냥 찍은 거예요. 헷갈린 게 아니라 국어는 헷갈리면 어머님도 왜 학창시절에 공부하셨잖아요. 헷갈리면 둘 중 하나지 넷 중 하나는 아니거든요. 보통 지우고 3번인 것 같은데 지우고 5번? 3번, 5번? 이거지 넷 중 하나를 고민하진 않아요. 그러면 이 문제는 뭐냐? 그냥 찍은 거예요. 저 8번 문제가 뭐냐? 아까 했던 그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사례를 넣고 푸는 문제예요. 그 갑이라는 애가 을하고 임대차 계약을 맺었는데 분쟁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그 분쟁에서 분쟁을 조정하겠다는 합의를 봐야 했는데 합의를 못 본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재판으로 간다는 내용의 글이거든요. 여기는 이걸 당연히 애들은 그게 어려우니까, 어렵잖아요. 지금 말로 해도 어렵잖아요. 어려우니까 이걸 제낀 거예요. 그럼 7번 또 그 지문입니다.
왜냐하면 앞에 사회지문, 법지문은 아무리 입에서 똑같이 나와도 애들은 심적인 부담을 느끼거든요. 다 찍은 거예요. 다 찍은 거. 그럼 실제적인 오답률 1위는 뭐냐? 여기 지금 문학 4개 몰려있죠, 지금. 18번, 20번, 21번. 자, 아까 제가 떠올려 볼게요. 문학이 18번부터라고 말씀드렸죠. 18번부터. 근데 아까 첫 지문이 18번, 19번, 20번, 21번이는 현대소설 비연계로 말씀드렸죠. 다시 18번, 19번, 20번, 21번 현대소설 비연계로 말씀드렸어요. 18번, 20번, 21번.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죠? 비연계 현대소설이 이게 오답률 1위입니다. 여기서 시간을 뺏기면서 시간이 늘어지고 시간이 늘어지니까 독서는 찍었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얘가 어려웠고 얘는 찍었고. 시간이 부족하니까. 그러면 이 모든 일들이 왜 발생하냐? 자, 요거로 가볼게요. 자, 첫 번째. 일단 제가 안타까운 것도 말씀드리면 제가 평택에서만 지금 7년째 고3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제 곧 기말고사잖아요. 그래서 기말고사도 제가 자료도 준비해서 애들도 나눠주고 할 겁니다. 할 건데 진짜 안타까운 거. 그래도 올해 평고는 좀 나아요. 작년보다는. 신앙고는 원래 그랬어요. 이게 뭔 말이냐면 고3 되면 대부분 내신을 수능 특강으로 합니다. 연계교재를 공부해야 내신도 공부하고 수능도 공부하니까. 연계교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보통 그렇게 하는데 이 신앙고하고 평고는 대체적으로 내신 시험 범위가 많아요. 지금 오늘 그렇지 않아도 애들 자료 나눠준다고 신앙고 애들 물어봤더니 신앙고가 문학, 독서 모두 수능 특강 나머지 절반이랍니다. 그게 300페이지가 좀 넘거든요. 문학 작품이 130개예요. 그 중에 70개는 중간고사로 봤고요. 남은 거 이제 이번 기말고사에 봅니다. 즉 전권이 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내신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내신을 준비했던 신앙고 친구들은 자연스럽게 이번 육모를 잘 볼 수밖에 없겠죠. 왜? 한 번은 봤을 테니까. 그런데 이제 안타까운 이야기. 한광 있어요. 한광여고가 있고요. 한광과 한광여고는 고3 때 수능 특강을 안 합니다. 한광고는 지금 뭐 하고 있냐 하면 화법과 작문 교과서 하고 있어요. 그럼 고3 때 언어 매체, 네가 수능 때 언어 매체를 선택하든 말든 학교는 그냥 화법과 작문 교과서를 하고 있어요. 그것도 수능 특강 말고요. 교과서를 하고 있다고요. 아무 도움 안 되는. 한광여고는 반대로 모든 아이들이 언어 매체만 하고 있어요. 화법과 작문 선택하는 애는요, 그런 거 없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이들 다 아무런 도움이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 나머지 비전고, 은예고, 태광고 이런 고등학교, 나머지 그 이외의 나머지 고등학교들은 수능 특강 교재를 쓰긴 쓰는데 몇 작품 안 해요. 근데 그게 얻어 걸려서 시험범위에 얻어 걸려서 육모에 나오면 상관없는데 우리 아이들 잘 알잖아요. 시험범위 아니면 공부 하나 한다, 안 한다? 안 해요. 100만 번 얘기해도 안 해요. 그러니까 모르는 상태로 들어갔죠. 그러니까 작품이 남들은 연계라는데 얘는 정말 모의고사인 거예요. 다 생으로 읽어야 되니까. 가뜩이나 시간이 부족해 죽겠는데 연계라도 알아야 뭘 시간을 세이브할 텐데 연계가 안 된 거예요. 게다가 실전 모의고사를 풀면서 연습을 해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 실전 모의고사 한 달에 한 번 보죠. 학교에서 보는 그 모의고사. 그게 연습이자 실전이잖아요. 연습은 안 하잖아요. 연습은 안 해요. 그냥 학교에서 보는 게 그게 실전이자 연습이에요. 그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1년에 3월달에 한번 보고 5월달에 한번 보고 6월달에 한번 보고 7월달에 한번 보고 그 다음에 9월달에 한번 보고 10월달에 한번 보고 그리고 수능 봐요. 모의고사 6번 봐가지고 무슨 이게 연습이 됩니까? 모의고사를 봐야 되는데. 그래서 무슨 아이가 그래요. 메가스터디인가 니투스인가 모의고사 판다고 구매한다고 맨날 택배가 날아와요. 이 크기 사이즈 요만한 거. 그죠? 그리고 간 쓸개네 뭐네 어디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거 잔뜩 받아놓고 집에다 쌓아놨을 거예요. 야, 너 이거 엄마가 돈 주고 사줬는데 비싸요? 그 모의고사. 하나당 2만 원, 3만원씩 하니까. 한 회당. 야, 이거 언제 풀 건데 그러면 딱 그 얘기예요. 아, 엄마. 일단 1학기는 지나고 2학기 때 본격적으로 수능 준비할 때 나 그때 가서 연습할 거야. 그거 당근에 무료 나눔합니다, 애들. 진짜 안 풀어요. 풀 시간이 없대요, 맨날. 그래서 실전 모의고사 연습 안 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지가 어디가 약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시험지를 갖고 와서 얘기해요. 엄마, 나 독서가 너무 약한 것 같아. 일단 제가
제가 들은 제 경험담 얘기하면 애가 막 그래요. 선생님 저 경제하고 법이 너무 어렵다. 그럼 제가 물어보죠. 나 그럼 경제하고 법이 어려우면 너 시험 때 경제하고 법 풀 거야? 아니요. 야 그럼 그건 어차피 안 풀 건데 뭐하러 공부해? 아.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자 아까 다시 보실게요. 시간이 밀려서 독서 끝까지 못 갔죠. 그러면 지금 이 타임테이블의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 앞쪽에서 시간을 너무 썼기 때문에 독서를 못 간 거잖아요. 그런데 지 성적표 들고 독서가 지금 반타작이래요. 근데 그 반타작의 반은 찍은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그러면 이 상황에 얘는 뭘 공부해야 될까요? 독서가 아니라 앞에 시간이 끌렸던 문학이나 선택 과목 공부를 해야 독서 풀 시간이 나오잖아요. 근데 맨날 독서가 반타작했다고 독서만 공부하고 있어요. 답답하게. 문학이 약해서 문학을 풀어야 되는데 문학은 괜찮대요. 자기 하나밖에 안 틀린대요. 40분씩 걸리면서. 그 40분씩 걸리면서 하나 틀린 게 그게 그 비정상인 거예요. 사실은 25분 안에 끝날 이 시험을 40분씩 걸리는 거예요. 40분씩. 그래서 본인이 뭐가 취약한지를 모릅니다. 그냥 나오는 점수의 지표만 보고 아 나는 문학은 풀면 하나밖에 안 틀려. 쥐가 40분씩 걸리는 건 생각 안 하고. 그리고 독서는 맨날 보면 한 2지문 날려가지고 내가 전체 38점 중에 독서가 38점이면 38점 중에 맨날 10몇 점 맞아. 아 내가 독서를 공부해야 되는구나. 독서를 열심히 공부한 다음에 시험 가가지고 시간 없으면 독서를 날려요. 비효율의 극치잖아요. 이게 비효율의 극치. 그렇게 애들 공부합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가 아까 이제 타임테이블 말씀드렸으니까 선택 과목 문학을 다 맞아야 점수가 나와요. 자, 이 점수 한번 해볼까요? 아까 제가 했던 거 선택 과목 다 맞으면 24점이에요. 문학 다 맞으면 38점이에요. 아까 독서론 있었죠. 독서론이면 7점입니다. 그럼 이거 합치면 62에 69점이 나와요. 자, 다시 문학이고요. 선택 과목이고요. 독서론이라는 그 앞에 세 문제. 그거 무조건 맞아야 된다 그랬으니까. 이거 다 맞으면 69점이에요. 여기에다가 어휘 문제가 2문제 있어요. 단어 뜻 문제. 얘는 풀만 하거든요. 단어 뜻. 뭐 읽어서 하는 게 아니라 단어 뜻 물어보는 거니까. 요게 2문제 4점이에요. 그러면 73점 나와요. 이미 우리 아이의 점수에 근접해 가고 있죠. 참고로 이 점수에는 독서는 한 문제도 안 풀었습니다. 독서를 세 지문을 생으로 다 날려도 3번으로 다 밀었는데 답이 교묘하게 1, 2, 5, 4, 2, 4, 5, 1, 2, 4, 2가 나왔다고 칠게요. 그럴 일도 없어요. 3번을 밀면 2문제는 맞아요. 확률적으로. 그런데 독서를 단 한 문제를 맞지 않아도 73점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이쯤 맞을 수 있는 성적이 나오는 애다? 그럼 시간도 남아요. 왜? 문학과 선택을 다 맞는 애인데 여기서 시간이 40분, 50분씩 쓸 일이 없죠. 잘하는 애니까. 그래서 실제로 단기간에 성적을 빼려면 선택 과목과 문학을 해야 되는데 특히 문학은 EBS 해야 돼요. 안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수능 특강 하고 있잖아요. 지난주에 수능 완성 나왔어요. 벌써 연계 퀴즈 나와 있어요. 다음 거. 지금 애들도 모를걸요? 그래서 집에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아이한테. 야, 너 수능 완성 나왔다는데 알아? 모를 겁니다. 벌써 나와가지고 이미 판매가 되고 있고 이번 주면 모든 책이 다 나와요. 모든 과목이. 그 다음에 실전 모의고사 연습해야 되는데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 차근차근 준비를 좀 해야 된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드리면 EBS 정리하셔야 되고 아이는 그 다음에 실전 모의고사 연습해야 됩니다. 일주일에 최소한 한 번, 많게는 2번 정도는 해야 돼요. 엄마 나는 방학 동안에 기출문제 풀라 그래. 그건 당연한 거고요. 그게 국어 공부 다가 아니라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더 웃긴 거. 최근 2년, 3년 사이에 국어는 문제의 트렌드가 바뀌어서 기출문제를 두고 판다고 해서 지금 트렌드에 맞춰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엄마 나 이번에 뭐 학원이고 뭐고 다 안 하고 나 집에서 그냥 기출문제만 열심히 돌릴 거야. 그냥 아무 소리 하지 말고 학원 가라 하세요.
대치동에서 수업하고 계시는 커넬하고 원장님이 얘기하시던데 기출문제가는 답 없다던데? 라고 얘기해 주세요. 답 없어요. 문제가 다른데요. 3년 전만 해도 독서가 너무 어렵고 문학이 너무 쉬웠어요. 그래서 문학은 막 풀면 어떤 느낌 드냐 하면 자신감이 생겨요, 아이가. 이제 흔히 이제 그 자신감을 근자감이라 하죠. 근거가 없어요. 왜? 쉬운 거 풀고 다 맞췄으니까. 그리고 이제 시험 가서 어려운 거 만나면 작살납니다. 그래서 이거 그냥 집에서 기출문제 푸는 걸로는 안 됩니다. 어쨌든 최근 트렌드에 맞게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려면 최근 트렌드에 맞게 하려면 돈을 좀 주더라도 모의고사 같은 거 사서 풀려야 돼요. 실전 모의고사는 어떤 최근 걸 반영하니까. 자,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어떻게 수업을 진행하냐. 이제 뒤에 보면 우리 아이들이 이제 써준 이제 그 수업 특징 이런 거 이제 적혀 있는데, 이게 제가 이제 아이들 그 온 후기를 그냥 그대로 여기다 넣어봤어요. 일단 문학은 보시는 것처럼 작품마다 다른 방식이 아니라 한 방식으로만 읽혀요. 왜냐하면 어차피 다른 방식 뭐 시 어떻게 읽냐, 소설 어떻게 읽냐, 극문학 어떻게 읽냐라고 얘기를 해봐야 아이는 시험장 가서 기억 못합니다. 그냥 지 맘대로 읽어요. 그래서 남은 20주 동안 계속 똑같은 말만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시험장 가서 제 목소리가 들린대요. 하도 몇 시간 똑같은 말만 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방법적인 거 합니다. 독서는 반대로 어떻게 읽어야 제일 효율적이고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지 그런 방법 알려주는 거예요. 왜? 어차피 독서는 시간만 나면 풀 수 있는데 시간이 없어 못 푸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답만 맞으면 되는 거라서 그렇게 습관화시켜서 진행을 합니다. 이 뒤에 이제 친구도 똑같죠. 방법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게 지금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어쨌든 읽고 실전 가서 어떻게 푸느냐에 대한 방법을 주로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을 한다. 그래서 수업은 보시는 것처럼 7월 9일부터 개강인데 7월 9일 날 저녁, 7월 11일 날 저녁,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요일을 안 썼는데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날 아침 8시 반에 시작. 선생님, 아침 8시 반에 애가 나와야죠. 고3인데요. 사실 이 반 중에 일요일 오전반을 가장 추천드립니다. 어머님들 입장에서는 이게 좋잖아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애 학원 가는 거. 가장 이상적이잖아요. 맨날 11시까지 쳐 자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엄마 나 밥 줘. 밥 먹고 난 다음에 너 공부 안 해? 그러면 오후에 친구랑 스카기로 했다고. 그거보다는 아침에 나와서 이렇게 수업하는 게 좋잖아요. 저녁보다는. 그래서 수요일, 금요일, 일요일 날 오전이고 이 수업은 7월 9일 날 개강하면 수능 전주까지 휴가가 없어요. 휴가가 없습니다. 그냥 쭉 갑니다. 추석 연휴 합니다. 수업. 할 거예요. 추석이 어디죠? 고3이. 그래서 쭉 할 겁니다. 그래서 명절은 어머님, 아버님만 갔다 오시면 돼요. 아이는 학원 보내주시고. 그래서 나오면 뭐 할 거냐.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모의고사 집에서 풀어라면 안 풀어요. 그래서 나와서 같이 풀 겁니다. 아이들과 함께 현장감 느끼면서 매주 모의고사로 같이 풀 거예요. 그래서 시간 맞춰서 딱 문제 풀고 끝나자마자 주요 문제 풀이한 다음에 그 다음에 끝나고 난 다음에 간단하게 받을 건데 이게 지금 제가 예시를 들어놓은 거예요. 시작이 6시 반이면 6시 반. 아침 8시 반이면 8시 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시를 들어놓은 거니까. 그래서 이 뒤에 질의응답 및 1대1 클리닉은 요 앞으로 갈 겁니다. 10시에 학원이 끝나야 되니까. 커넬은.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6시 반에 시작을 하면 8시에 시험이 끝나고 10시까지 주요 문제 풀이하고 집에 기가할 겁니다. 기가하는데 어차피 집에 가서 문제 풀으라고 시킬 거예요. 또 그러면 다음 주에 와서 문제 물어보고 질문하고 그 다음에 주간지를 풀어온 걸 저희 조교들이 참석할 거예요. 그래서 매 주마다 가져온 과제를 조교가 싹 걷어가가지고 저한테 배웠던 거 친구들이고 다 여기 있는 고등학교 나온 친구들이에요. 다 대학은 지금 고대 다니고 약대 다니고 하는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저한테 이제 1년 내내 수업을 들었으니까 그 수업 방식 그대로 아이들한테 전달해 줄 겁니다. 그래서 수업은 6시 반에 시작하면 10시에 끝나되 아이들은 조금 일찍 와서 방학 때니까 좀 일찍 와서 클리닉을 따로 받을 겁니다. 첨삭을.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된다. 그 다음에 홈페이지가 제가 따로 있어요. 우리 커넬 학원 홈페이지 말고 이 홈페이지가 따로 있습니다. 제 거. 여기서 뭐 하냐면 연계교재는 또 따로 정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강을 따로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일주일 내내 제 얼굴 볼 거예요. 집에서는 온라인으로 보고 학원 나와서 제 얼굴 보고 이렇게. 그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모의고사 치고 나면 성적표는 어머님한테 문자로 갈 겁니다. 아이는 지면으로 받을 거고요. 그래서 매 주마다 성적이 어떻게 변하고 있다. 어떤 문제를 많이 틀렸다 하는 거 볼 겁니다. 이거 한강여고 친구 거네요. 이제 본인 성적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는 거 보이도록 이렇게 해서 이제 성적표가 나갑니다. 그래서 성적표 나가고요. 이 뒤에 이제 저희 그 학생 수강 후기인데 이 신땡고는 이제 어머님 하시는 그 고등학교입니다. 이 지역 학교. 처음 올 때 이 친구 6등급이었어요. 언제 왔냐 하면 지금 이 시기에 왔어요. 그리고 결국 1등급으로 끝냈어요. 잘만 쫓아오면 올라올 수 있다. 그래서 처음 나와서 모의고사 딱 봤을 때, 아까 그 모의고사 본다 그랬잖아요. 처음에 7월 첫째 주에. 모의고사 딱 봤을 때 처음 40점부터 시작했던 친구예요. 그랬다가 마지막 수능에 몇 점 나왔냐? 88 딱 1컷 나오고 1 찍고 그걸로 수시로 합격해서 대학 갔어요. 할 수 있습니다. 보내주시면 제가 열심히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이외에 간단하게 이제 저희 학원 지금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들 몇 가지 말씀드리면, 아까 이제 했던 우리 박지현 쌤이 하고 있는 수학 있고요. 그 다음에 영어 따로 있고 저희 국어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7월 첫째 주 7월 5일부터 뭐가 진행되냐 하면 사관학교 특강이 또 진행됩니다. 그래서 사관학교 혹시나 이제 관심이 있거나 사관학교 진학 예정을 하고 싶은 학부모님들은 3주 동안 진행되는 파이널입니다. 국영수. 우리 재수종합반에서 몇 년간 사관학교를 몇십 명씩을 보냈어요. 그 선생님들이. 그 조합 그대로 모시고 왔어요, 제가. 그래서 1차 시험 대비할 거고요. 7월 5일부터 대비를 할 거고, 사관학교 3주 특강 끝나고 난 다음에 아마 약술논술은 그 이후에 개강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인문논술하고 수리논술은, 인문논술은 제가 직접 하고요. 수리논술 아까 우리 박지현 쌤이 진행하실 건데, 인문논술, 수리논술도 7월 첫째 주부터 그렇게 개강을 합니다. 그래서 논술 관련해서 만일에 조금 이제 아이가 논술을 해야 되겠다라고 한다고 하신다면, 어쨌든 뭐 주말에 한번 상담 따로 나오시면 저희가 따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학원으로 따로 전화 주시면 논술 따로 할 거고, 안타깝게도 지금 인문논술은 현재 마감 상태입니다. 제가 직접 하고 있어가지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인문논술 지금 현재 마감 상태고, 뭐 자리가 비는 대로 할 테니까 혹여나 뭐 인문논술 뭐 생각 있으신 어머님들은 대기 걸어 놓으시면 뭐 반을 더 펼치든 아니면 뭐 또 친구가 빠지면 바로 이제 순번을 넣든 할 테니까 대기 걸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수리논술은 아직 자리가 좀 있습니다. 이제 시작할 거라서요. 수리논술은 이번 여름부터 시작할 거라서 그렇게 관심 가져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여름이라도 빨리 저희 보내주시면 수능 잘 준비해가지고 아이가 대학 갈 수 있도록 차근차근 준비해 드릴 거고요. 또 저도 그렇고 저희 선생님들도 그렇고 아까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 대입 재수생들을 같이 가르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했을 때 얘가 공부를 잘 할 수 있다는 건 누구보다 잘합니다. 이제 아이가 따라오는 게 문제긴 한데 최대한 아이 뭐 이렇게 추스르고 타이르고 혼내고 해가면서 어떻게든 끌고 갈 거예요. 이제 150일 남았는데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요. 이제 가장 답답한 질문이 이제 아이들이 그래요. 선생님, 지금부터 공부하면 늦지 않을까요? 그럼 뭐 언제 공부하죠? 지금부터라도 해야지. 맨날 제가 그 얘기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보내주시면 열심히 가르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고생하셨고요. 요 영상은 제가 따가지고 아이들 볼 수 있도록 영상 만들어서 학부모님한테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저녁 맛있게 드시고요. 또 학원 많이 등록해 주시고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학원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